띠리링 띠리링. 사랑하는 아빠 최도윤. 핸드폰 화면에 뜬 그 이름을 본 순간 대한민국 최고 백화점 CEO 윤혜원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최도윤. 30년 전 죽었다고 들었던 첫사랑의 이름. 매년 3월 15일마다 납골당을 찾아 그리워했던 그 사람. 그녀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단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온 27살 비서의 핸드폰에 그 이름이 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면?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연 올 데이와 하루 종일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오전 6시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유나백화점 본점 최상층. 오늘은 백화점 개점 3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하지만 혜원에게 이날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정확히 30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혜원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낡은 향수병이었어요. 라스트 러브. 이미 20년 전에 단종되어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향수였습니다. 병 안에는 이제 바닥이 보일 만큼 조금밖에 남지 않았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제스민과 머스크가 섞인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30년 전 그 사람의 품을 떠올리게 했어요. 혜원은 눈을 감고 왼쪽 손목에 2번, 오른쪽 손목에 2번 향수를 뿌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58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CEO. 하지만 그 눈빛은 얼어붙은 겨울 호수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7시 정각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대표님. 신입 비서 최한희입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27살의 한희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고개를 들어 한희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둥근 얼굴형, 살짝 올라간 눈꼬리,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까지 마치 30년 전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한희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첫날인데 일찍 왔네요. 혜원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1시간은 일찍 출근하려고 합니다.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한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혜원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죠. 아, 참. 제 이력서는 보셨겠지만 저 정말 어렵게 여기 들어왔어요.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6번을 떨어지고 7번째 도전 끝에 합격했습니다. 한희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혜원은 그런 한희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한희의 최종 합격은 혜원이 직접 결정한 것이었어요.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한희의 사진을 본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으니까요. 오늘 일정표입니다. 한희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희가 종이 끝을 검지로 톡톡 2번 치는 것을 본 순간 혜원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 버릇, 정확히 그 버릇이었어요. 30년 전 그 사람도 서류를 정리할 때마다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이 끝을 톡톡 2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그만의 습관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혜원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일정 확인했어요.
하루 종일 혜원은 한이를 지켜봤습니다. 한이가 전화 받는 모습, 커피를 마시는 모습,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어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저녁 7시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이가 마지막 정리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이가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혜원도 무심코 그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밝게 빛나는 액정에 선명하게 떠오른 발신자 이름. 사랑하는 아빠 최도윤. 그 이름을 본 순간 내 시간이 멎었습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을 본 뒤 혜원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혜원은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숨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이의 걱정 어린 눈빛이 또다시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죠. 그 눈빛도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혜원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가득했어요. 그럴 리 없어. 최도윤은 죽었어. 30년 전에 아이와 함께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잖아.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그저 우연일 뿐이야. 저기, 아까 통화 죄송했어요. 입사 첫날인데 개인 전화를 받아서 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요. 평생 저 하나 키우느라 몸을 갈아가며 일하셨는데 이제 시력까지 점점 나빠지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각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는데 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앞이 잘 안 보이신데요. 그래도 괜찮다고 제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한이의 목소리에 깊은 걱정이 묻어났어요.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어디 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속초에서 오래 사셨어요. 제가 태어나고 쭉 그곳에서 자랐거든요. 속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혜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신가요?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대요. 아빠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혜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기다리실 거예요. 혜원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한이는 깊이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혜원은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한이의 인사카드를 꺼냈습니다. 최한이, 1998년생, 27살. 혜원의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들었어요. 아니, 계산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1997년 12월 싱가포르로 떠났던 그날. 1998년 3월 아이가 태어났을 예정일. 그리고 며칠 뒤 전해진 비보. 아이와 도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아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27살이 되었을 거예요. 혜원은 다시 인사카드를 받습니다. 비상연락처란에 적힌 보호자 이름. 최도윤 60살. 30년 전 29살이었던 도윤의 나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혜원은 한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이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복잡한 계약서를 검토하던 한이가 무의식 중에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집중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혜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도 정확히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화요일 진상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한이는 침착했어요. 손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규정상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그 모습, 도윤과 똑같았습니다. 수요일 한이가 점심을 먹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 아빠가 자주 해주시던 말이 있어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산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진심은 통한다고요. 혜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도윤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목요일 저녁 혜원은 비서실에 혼자 남아 한이의 책상을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액자 속에는 중년 남자와 어린 한이가 웃고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체격이 낯익었습니다. 금요일 밤 혜원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라스트 러브 향수병이 들려 있었어요. 한이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최도윤이라는 이름, 속초라는 고향, 엄마 없이 자란 사연, 도윤과 똑같은 버릇들, 1998년생이라는 나이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치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한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30년 전 1995년 4월 15일 28살의 혜원은 유나백화점 실습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백화점이었지만 혜원은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싶었어요. 재벌가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7시에 출근했어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혜원은 지하 물류창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죠.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굵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원은 재빨리 열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납품 기사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29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선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감사합니다. 남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손에는 무거운 상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팔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직원분도 바쁘실 텐데. 그는 혜원을 일반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지하 3층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죠. 아, 혜원이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암흑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괜찮으세요? 어둠 속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전 그 납품 기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혜원을 안심시켰죠. 곧 비상등이 켜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대로 몇 초 후 희미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붉은빛 아래서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언제 다시 움직일까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상자를 내려놓고 비상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정전인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자가 발전기가 작동할 거예요. 남자는 침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손전등이었습니다. 이거 들고 계세요. 어둠이 무서우신 것 같아서.
그가 손전등을 건넸어요. 혜원은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죠. 감사해요. 그런데 이름이 최도윤입니다. 한성물산 납품 기사예요. 도윤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참 맑았습니다. 혜원도 미소 지었죠. 저는 그냥 혜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성을 말하지 않았어요. 윤 회장의 딸이라는 걸 알면 이 편안한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15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속초에서 올라온 지 2년째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고도 했죠. 힘드시겠어요. 혼자 사는 거, 혜원이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해요. 그리고 일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매일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고 물건 나르고 그것도 나름 재미있거든요. 그때 혜원은 처음으로 향기를 맡았어요. 도윤에게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비누 냄새, 약간의 땀 냄새, 그리고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죠.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어요. 문이 열리자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음에 또 뵙겠네요. 도윤이 상자를 들면서 말했어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혜원은 매일 그 시간에 지하로 내려갔어요. 도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지만 나중엔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지하 물류창고 앞. 그것이 두 사람의 약속 장소가 되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혜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매일 여기 오게 될까요? 혜원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귀가 빨개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아는 작은 식당이 있는데. 혜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데이트 신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엔 아버지가 주최하는 재개 모임이 있었죠.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내일은 어때요? 좋아요. 내일 7시에 정문에서 만나요.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혜원도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된 거니까요. 다음날 저녁 혜원은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명품 대신 시장에서 산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죠. 도윤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어요. 예쁘세요. 도윤이 수줍게 말했어요. 혜원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두 사람이 간 곳은 작은 칼국수집이었어요. 허름하지만 정겨운 곳이었죠. 혜원은 처음 와보는 그런 식당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여기 칼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혜원은 그런 도윤이 귀여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좋아하는 음식, 영화, 계절.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혜원 씨는 꿈이 뭐예요? 도윤이 물었어요. 혜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소소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저도 그래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렵고 소중한 것 같아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혜원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걸. 헤어지기 전 도윤이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향수병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속초 갔다가 산 건데 바닷가 작은 가게에서 파는 향수예요. 라스트 러브이라고 하는데 혜원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향수를 받았어요. 뚜껑을 열자 제스민과 머스크 향이 퍼졌습니다. 바다 냄새도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좋은 향기네요. 혜원이 손목에 향수를 뿌렸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그날 밤 혜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목에서 나는 라스트 러브 향기를 맡으며 도윤을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수줍은 미소, 거칠지만 다정한 손. 모든 게 좋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1995년 7월,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혜원과 도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석 달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지하 물류창고에서 만나는 짧은 시간이 혜원에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남산이나 한강공원 같은 곳에서 데이트를 했죠. 사람들 눈을 피해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다녔지만 둘은 행복했어요. 이번 주말에 속초 가지 않을래요? 어느 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속초요? 도윤 씨 고향이잖아요. 네, 제가 자란 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바다도 정말 예쁘고 아는 펜션도 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죠. 혜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뭐라고 해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도윤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친구 집에 간다고 할게요.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혜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두 사람은 속초로 향했어요. 도윤이 운전하는 낡은 트럭이었지만 혜원에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차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동해안 도로를 달렸죠. 저기 보이는 게 영랑호예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설악산이고요. 도윤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혜원은 창밖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살았던 그녀에게 속초의 자연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오전 9시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데려간 곳은 작은 재래시장이었어요. 여기서 아침 먹어요. 시장 순대국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혜원은 난생 처음 시장 골목 좌판에 앉아 순대국밥을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속을 데웠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도윤이 김치를 올려주며 웃었죠. 맵지 않아요? 조금 맵긴 한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혜원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도윤은 그런 혜원이 고마웠습니다. 부잣집 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혜원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점심 무렵 두 사람은 속초 해수욕장에 도착했어요. 여름 바다는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백사장에는 파란색 파라솔이 줄지어 있었죠. 도윤이 그중 하나를 빌려왔어요. 여기 앉아요. 그늘이 시원해요. 파란 우산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혜원은 라스트 러브 향수를 손목에 뿌렸죠. 바닷바람의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향수 정말 혜원 씨랑 잘 어울려요. 도윤이 말했어요. 혜원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윤 씨가 준 선물이잖아요. 매일 뿌리고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죠. 혜원 씨,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도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혜원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매일 생각해요. 도윤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정말요? 당연하죠. 우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혜원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윤은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혜원 씨와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때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래사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 사랑 윤혜원. 언젠가 이 바다에 우리 가족 이름을 진짜로 새기고 싶어요. 우리 아이 손을 잡고 다시 여기 올 거예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혜원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아이가 생기면 이 속초 바닷바람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혜원이 말했어요. 도윤이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는 분명 행복한 아이가 될 거예요. 파도가 밀려와 모래 위에 글씨를 지웠지만 두 사람의 약속은 가슴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펜션으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발코니에서 석양을 보며 도윤이 말했죠. 혜원 씨, 사실 저 알고 있어요. 혜원 씨가 윤 회장님 따님이라는 거. 혜원이 놀라서 도윤을 봤어요. 도윤은 담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 달쯤 됐어요. 백화점 직원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만나준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혜원 씨가 좋은 거예요. 윤 회장 딸이 아니라 그냥 혜원 씨가요. 혜원은 도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꿈, 바람, 미래 계획.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혜원은 행복에 젖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월요일 아침 혜원이 출근하자 비서가 다급히 다가왔어요.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래요. 혜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서자 뜻밖의 사람이 있었어요. 오빠 상훈이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혜원을 보고 있었죠. 혜원아, 내가 요즘 누굴 만나고 다니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혜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속초까지 가서 남자를 만났다면서? 그것도 우리 백화점 납품업체 직원을? 상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는 주말에 골프를 치러 속초에 갔다가 우연히 혜원을 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장 그만 만나.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납품업체 직원이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혜원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상훈이 비웃었습니다. 동생아, 정신 차려.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전 그 사람이 좋아요. 혜원이 외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늘부터 감시를 붙일 거다. 그 남자 근처에도 가지 마라. 아버지, 이미 경고도 했다. 계속 너를 만나면 회사에서 쫓아낸다고. 혜원은 충격에 몸을 떨었어요. 도윤이 위험했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혜원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1997년 9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감시 속에서도 혜원과 도윤은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새벽 4시 남산 중턱의 작은 정자가 그들의 은신처였습니다. 감시를 피해 몰래 빠져나온 혜원과 납품일을 핑계로 일찍 나온 도윤이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최근 혜원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생리가 2달째 없다는 걸 깨달았죠. 병원에 몰래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듣는 순간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임신 8주째.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을 보며 혜원은 떨렸어요. 작은 콩알만한 생명이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자신의 아이가. 다음 날 새벽 남산 정자에서 도윤을 만났어요.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혜원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도윤 씨와 제 아기.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초음파 사진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혜원을 꼭 안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기가? 네, 8주째래요. 내년 봄에 태어날 거예요. 도윤은 혜원을 놓아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벨벳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실 1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언제 어떻게 프로포즈할까 고민했는데 지금이 가장 완벽한 순간인 것 같아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부자는 아니지만 평생 혜원 씨와 우리 아기만 보며 살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혜원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반지를 혜원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크기가 조금 컸지만 혜원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반지였어요. 도망가요.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혜원이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 떠나요. 제주도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해요. 2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도윤이 먼저 제주도로 가서 집과 일자리를 구하고 혜원이 며칠 뒤에 합류하기로 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원이 짐을 싸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빠 상훈과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어요. 동생, 어디 가려고? 상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혜원의 가방을 뒤지더니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설마.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원은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어요. 아버지한테 가자. 끌려가듯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윤 회장은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내가 임신을 했다고?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네, 도윤 씨와 결혼할 거예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혜원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윤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쳤구나. 우리 집안 체면을 다 망치려고.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전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혜원이 배를 감싸며 외쳤어요. 윤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로 가라. 네. 싱가포르에 우리 별장이 있다. 거기서 출산해라.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윤 회장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혜원은 의외였습니다. 출산 후 파리로 유학을 가라. 2년 정도 다녀와라. 그동안 소문도 잠잠해질 거고 그러고 나면 내가 그 남자를 인정해 주마. 그때 결혼해라. 혜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도윤 씨와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다. 출산까지는 그 남자를 만나지 마라. 소문나면 곤란하니까. 혜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만 참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도윤에게 전화했어요.
도윤 씨, 좋은 소식이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정말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혜원은 아버지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2년만 기다려요. 제가 아이 낳고 돌아오면 결혼해서 우리 셋이 살아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100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원도 울었습니다. 혜원은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도윤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거라는 걸. 1997년 12월 혜원은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태동도 느껴졌습니다. 매일 도윤에게 편지를 썼지만 붙일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죠. 1998년 3월 15일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까만 머리카락과 동그란 눈을 가진 예쁜 아기였어요. 혜원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예쁜 아기. 아빠 닮아서 정말 예쁘구나. 일주일이 지났어요. 혜원은 매일 아기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죠. 아기는 혜원을 닮은 눈과 도윤을 닮은 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3월 22일 아침 혜원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기가 없었어요. 옆에 있어야 할 아기 침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어디 갔어요? 혜원이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CCTV도 확인했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대만 고장이었다고 했죠. 혜원은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맨발로 환자복 차림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기를 찾았습니다. 우리 아기 돌려줘요. 제발, 제발.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상훈이 나타났어요.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원아, 진정해. 오빠, 우리 아기가 없어졌어요. 아기를 찾아줘요. 혜원이 상훈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어요. 상훈은 혜원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혜원아, 힘들겠지만 들어야 해. 그 남자가 최도윤이 아기를 데리고 도망갔어. 뭐라고요? 혜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몰래 와서 아기를 데려갔대. 그리고 한국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 둘 다. 상훈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혜원은 멍하니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야. 도윤 씨가 그럴 리 없어. 혜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거예요. 깨어났을 땐 이미 한국행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혜원은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소리쳤어요. 우리 아기 어디 있어요? 승무원들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혜원은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혜원은 상훈에게 매달렸어요. 증거를 보여줘. 정말 죽었다는 증거를. 상훈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사망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도윤, 향년 29, 신생아 여아, 생후 일주일. 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즉사. 납골당은 경기도 외곽에 있어. 가볼래? 혜원은 비틀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납골당이었습니다. 상훈이 안내한 곳에는 정말로 2개의 납골함이 나란히 있었어요. 최도윤, 그리고 그 옆에 아기 천사라고 적힌 작은 함. 혜원은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규했어요. 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납골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원은 납골함을 부여잡고 머리를 박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다 죽인 거야. 내가. 그때 바람이 불어 혜원이 뿌른 라스트 러브 향수가 퍼졌어요. 도윤과의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속초바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까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해서. 혜원은 그날 밤까지 납골당을 떠나지 못했어요. 상훈이 억지로 끌고 가려 했지만 혜원은 납골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절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날 이후 혜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음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혜원은 일에만 매진했어요. 밤낮 없이 일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회사에만 있었죠. 그러다 1년에 딱 하루 혜원이 회사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날은 혜원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3월 15일 도윤과 아기의 납골당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혜원의 30년의 세월을 삼켜버렸습니다. 2025년 3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한이가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혜원은 매일 한이를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 속초라는 고향, 1998년생이라는 나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었죠.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도윤과 아기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요. 납골당에 가면 2개의 납골함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매년 3월 15일마다 가서 확인했으니 틀림없었죠. 그런데 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걸까요? 월요일 오후 2시 VIP 라운지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서비스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여기서 쓰는데. 중년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커피에 얼음이 너무 많다며 직원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 한이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직원 앞을 가로막았어요. 손님, 저희 직원에게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중년 여성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너는 누구야? 비서실 최한이입니다. 커피가 마음에 안 드셨다면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이가 직원을 뒤로 보호하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혜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이 떠올랐어요. 그도 늘 약한 사람을 보호했죠. 잘못된 것엔 당당히 맞서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혜원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최한혜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세요.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표님, 아직 수습 기간이 2개월이나 남았는데 충분히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처리해 주세요.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자신도 왜 이렇게 한이를 지키려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능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틀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최한이가 대표님 조카래.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거구나. 얼굴도 닮았잖아. 분명 친척이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이와 혜원의 닮은 외모가 소문에 신빙성을 더했죠. 금요일 저녁 한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대표님, 저 때문에 곤란하신 거 알아요. 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둘게요. 대표님께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수 없어요. 안 돼요.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대표님 친척도 아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한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혜원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알아요. 그런 소문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켜줄게요.
혜원이 무의식 중에 말했어요. 한이가 놀란 눈으로 혜원을 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한이의 질문에 혜원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니까요. 그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느낌뿐이었습니다. 한이가 나간 후 혜원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배가 불러온 자신의 모습이었죠. 내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살아있다면 한이 나이쯤 되었을 텐데. 혜원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라스트 러브 향수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만 남았어요. 한편 경기도 외곽의 대저택. 윤 회장은 침대에 누워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혜원 대표가 새 비서를 특별히 아낀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정규직 전환도 시켰고요. 그 비서가 누군가? 최한이라는 27살 여성입니다. 속초 출신이고 아버지가 최도윤이라는 분인데 윤 회장의 몸이 굳었어요. 최도윤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최도윤이라고? 확실한가? 네, 회장님. 그리고 신기하게도 혜원 대표와 얼굴이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혹시 그때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더 알아봐라. 그 최도윤이라는 사람에 대해.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가고 윤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자신이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상훈을 시켜 아기를 빼앗고 도윤을 협박해서 보냈던 일. 그런데 분명 둘 다 죽었다고 보고받았는데 설마 살아있는 건가? 다음 날 혜원은 한이의 인사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최한이 1998년 3월 20일생 부 최도윤 60세 모 사망. 날짜가 너무 정확했어요. 자신이 아이를 낳았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출산 중 사망이라는 기록. 아니야, 우연일 거야. 세상에 최도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혜원은 서류를 덮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꿈을 꿨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꿈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한이와 똑같았어요. 잠에서 깬 혜원은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이가 정말 내 딸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이는 죽었어. 도윤도 함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희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후 4시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혜원은 파리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3일 동안의 강행군이었지만 유럽 바이어들과의 계약은 성공적이었죠. 옆자리에는 한이가 앉아 있었어요. 출장 동행 비서로 함께 갔던 한이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최한이입니다. 한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어디? 서울 대병원이요? 한이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시력이 거의 없으신 상태에서 집에서 넘어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한이가 흐느꼈어요. 혜원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말고 병원으로 가주세요. 먼저 한혜 씨를 내려드리고 대표님은 회사로 가셔야 하는데 같이 가요. 혼자 가기엔 너무 불안해 보여서. 혜원은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직감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이가 울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시력을 거의 잃으셨어요. 각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순번이 언제 올지 몰라요. 혜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력을 잃은 아버지, 속초, 그리고 평생 저 하나 키우느라 몸을 갈아가며 일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납품 일도 하시고 공사장에서도 일하시고 그러다 눈이 한이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혜원은 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을 지나 일반 병동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502호실 앞에 섰어요. 문패를 보는 순간 혜원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최도윤,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혜원은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혜원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분명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초점 없는 눈이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혜원의 향수 냄새가 병실로 퍼졌어요. 라스트 러브의 향기가.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크게 떠졌어요. 떨리는 손을 허공에 뻗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이 향기. 라스트 러브. 설마.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혜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저예요. 혜원이에요.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정확히 혜원이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혜원 씨, 정말 혜원 씨예요? 네. 30년 만이네요. 당신은 죽었다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혜원이 흐느꼈어요. 도윤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혜원 씨,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한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빠, 대표님을 아세요? 어떻게? 도윤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아주 오래전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최도윤 환자분 각막 이식 대기 순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최소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익숙해. 혜원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30년의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손이었죠. 한편 경기도 외곽의 대저택. 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90살의 노구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죠.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혜원이가 어떻더냐? 윤 회장이 힘없이 물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울으셨답니다. 병원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많이 우셨다고. 울었다고? 윤 회장의 눈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혜원이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봐라.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가고 윤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혜원아, 드디어 내 감정이 돌아왔구나. 30년 만에.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이 딸에게서 빼앗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랑, 아이, 그리고 30년의 웃음까지. 다시 도윤과 혜원이 있는 병실이에요. 도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혜원이 있을 방향을 바라보며 손을 더듬었어요. 혜원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정말 혜원 씨 손이 맞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끝으로 혜원의 손등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확인하듯 만졌어요. 네, 저예요. 30년 만이네요. 혜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스트 러브 향수. 아직도 쓰고 계셨군요. 매일 그 향기를 떠올렸어요. 당신은 어떻게 죽었다고 들었는데. 혜원이 울먹였어요. 도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다 말씀드릴게요. 도윤이 한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한이야, 잠깐 밖에 나가 있을래? 대표님과 이야기할 게 있어. 한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밖에 있을게요. 한이가 나가고 병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혜원 씨,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혜원은 도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당신과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매년 3월 15일마다 납골당을 찾았어요. 납골당이요? 도윤이 놀랐어요. 혜원이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당신과 아기 이름으로 된 납골함이 있어요. 30년 동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원 씨, 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오빠, 상훈 씨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계속 만나면 당신과 아이 모두 위험하다고. 그래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이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윤이 침묵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최도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각막 이식이 시급한데.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최대한 빨리 순번이 오길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혜원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한때 건강하고 씩씩했던 그가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도윤 씨, 혼자 한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 전부였거든요. 도윤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묻어났어요. 혜원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혜원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그가 눈이 멀었다는 슬픔, 그리고 한이에 대한 의문이 뒤섞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혜원은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병실로 들어서자 한이가 도윤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천천히 드세요. 한이야, 아빠 때문에 회사는 괜찮니? 대표님이 배려해 주셔서 괜찮아요. 그 모습을 보는 혜원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혹시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30년 동안 못 본 딸이라면, 대표님 오셨어요? 한이가 혜원을 보고 일어섰어요. 혜원은 한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한편 대저택의 윤 회장 방. 회장님, 알아보니 그 사람이 최도윤이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윤 회장의 몸이 떨렸습니다. 최도윤이 살아있었단 말인가? 네, 그런데 시력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각막 이식이 필요한 상태고요. 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갈라진 두 사람, 그중 한 사람이 눈까지 멀었다니. 그리고 혜원 대표님이 오늘도 병원에 가셨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셨다고. 웃었다고?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만에 딸이 웃음을 되찾은 거예요. 내가 빼앗은 것들이 너무 많구나.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내 주치의를 불러라. 그리고 준비할 게 있다. 저녁 무렵 혜원은 한이와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 있었어요. 대표님, 정말 아버지와 사귀셨던 거예요? 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이에요. 너무 오래전 일이죠. 그럼 혹시 제 엄마를 아세요? 아빠가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만. 한이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어요. 혜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내 딸이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할 수 없었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혜원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혜원을 다시 만났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이가 혜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혜원 씨, 미안해요.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요. 도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라스트 러브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3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혜원과 한이는 도윤의 짐을 가지러 속초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수술 전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고 했어요. 대표님, 아버지와 정말 사랑하셨던 거예요? 차 안에서 한이가 물었어요. 혜원은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기도 했죠.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2층 끝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한이의 사진이 빼곡했어요. 100일, 돌,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빠가 저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한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봤어요. 혜원도 한 장 한 장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아이의 성장 과정 같았거든요. 아버지 방에서 옷을 챙길게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 서랍장을 열자 두꺼운 노트가 보였습니다. 한이의 성장일기. 표지에 도윤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한이가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8년 3월 22일. 오늘 한이가 우리 집에 왔다. 생후 일주일의 작은 생명. 엄마를 닮아 정말 예쁘다. 혜원 씨,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우리 딸은 잘 키울게요. 혜원의 온몸이 떨렸어요. 한이도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혜원 씨라고? 그럼 대표님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진실이 드러났어요. 1999년 7월 15일. 한이가 걸음마를 시작했다. 혜원 씨가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2005년 3월 2일. 한이 초등학교 입학. 엄마가 하늘에 있다고 거짓말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미안해, 한이야.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 한이가 엄마를 그리워한다. 혜원 씨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신문에서 봤어. 여전히 혼자라고. 매년 납골당을 찾는다고. 일기 사이사이에는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어요. 혜원이 CEO가 된 기사, 여전히 독신이라는 기사들이었죠. 그때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안에는 오래된 병원 팔찌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병원. 1998년 3월 15일. 베이비걸 윤. 이건 제 출생 팔찌. 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에는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혜원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겠죠. 미안해요.
30년 동안 숨겨서 당신 오빠가 협박했어요. 우리가 만나면 당신과 아이를 해치겠다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이는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착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랑해요, 혜원 씨.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도윤, 엄마. 한이가 혜원을 보며 울었어요. 혜원도 한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미안해, 한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의 이별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혜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혜원 대표님이시죠? 윤 회장님 주치의입니다. 회장님이 위독하십니다. 서울로 급히 돌아왔어요. 대저택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분주했습니다. 윤 회장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혜원이 다가가자 윤 회장이 눈을 떴어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혜원이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혜원에게 용서받을 자격은 없다. 30년 전 너와 도윤 그리고 아이를 갈라놓은 건 내 평생 최대의 죄였다. 상혼을 시켜 협박했다.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를 지켜봤다.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너를 보며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어제 비서가 말하더구나. 내가 병원에서 처음으로 웃었다고. 30년 만에 최도윤이 눈이 멀었다고 들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인 것 같구나. 내 눈이라도 그에게 주고 싶다. 각막 기증 동의서를 준비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행복해라. 아버지가. 혜원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아버지. 왜 이제야? 윤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원아. 미안하다. 행복해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윤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의사가 도윤의 병실로 왔어요. 최도윤 씨, 각막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술 가능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한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가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증자분이 특별히 최도윤 씨를 지정하셨습니다. 혜원은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수술 전 도윤이 혜원의 손을 잡았어요. 혜원 씨, 수술이 끝나고 처음 보고 싶은 건 당신 얼굴이에요. 저도요. 당신이 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한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의 비밀이 풀리고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2025년 3월 29일 일요일 오전 10시 수술실 앞에서 혜원과 한이는 손을 꼭 잡고 기다렸습니다. 4시간째였어요. 각막 이식 수술은 그리 위험한 수술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을 기다리면 됩니다. 혜원과 한이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틀 후 붕대를 푸는 날이었어요. 병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어요.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처음엔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도윤이 조금씩 눈을 떴어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흐릿하지만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눈에 들어온 것은 혜원 씨, 30년 만에 다시 본 혜원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생기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도윤 씨, 제가 보여요? 혜원이 울며 물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혜원의 얼굴을 만졌어요. 정말 혜원 씨네요. 꿈이 아니네요. 그리고 한이를 봤습니다. 한이야, 정말 엄마를 닮았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30년의 이별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눈, 누구의 눈인가요? 혜원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예요. 돌아가시면서 당신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윤 회장, 자신들을 갈라놓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눈을 준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혜원이 말했어요. 도윤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모든 걸 용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 퇴원했어요. 윤화백화점 이사회실. 혜원은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제가 회장직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혜원이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윤 회장의 친필 서명이 있는 문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혜원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상훈이 아니라 혜원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적으셨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상훈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에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 출발을 했으면 합니다. 혜원이 상훈을 바라봤어요. 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혜원아. 30년 전 내가 저지른 일을, 아버지 명령이었지만 내가 더 잔인했어. 오빠도 아버지 압박을 받았잖아요. 이제 용서하고 싶어요. 오빠도 가족이니까. 혜원이 상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회장직은 유지하세요. 다만 이제부터는 서로 협력해요. 혜원의 따뜻한 말에 이사회실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속초 해변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혜원, 도윤, 한이가 파란 우산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혜원과 도윤이 사랑을 약속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이제야 다시 왔네요. 도윤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 회장의 눈으로 선명하게 보는 푸른 바다였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혜원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한이가 나뭇가지를 들고 모래에 글을 썼어요. 서류를 정리하듯 종이 끝을 톡톡 치는 버릇처럼 모래를 톡톡 두드리며 정성스럽게 썼죠. 최도윤, 윤혜원, 최한이. 우리 가족. 아빠한테 물려받은 버릇이에요. 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혜원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처음부터 너한테 끌렸는지. 혜원이 가방에서 라스트 러브 향수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몇 방울만 남았어요. 이걸로 마무리해요. 과거와 작별하고 새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혜원이 향수를 바람에 뿌렸습니다. 제스민과 머스크 향이 바닷바람과 섞여 퍼졌어요. 향기는 멀리 날아갔습니다. 30년의 아픔과 그리움을 실어보내면서 새 향수를 사러 가야겠어요. 혜원이 말했어요. 도윤이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셋이 함께 고르자. 우리 가족 향수로. 좋아요. 한이가 두 사람 사이에 팔짱을 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산다. 그리고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향기처럼. 오늘도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이 가족에 대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마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하루 종일 함께하는 사연올데이였습니다.